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 토크의 진행을 맡은 손민아 아나운서입니다. 올해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46일간 이어지는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는 크로스로드, 어떤 도시에 살 것인가 라는 주제로 도시와 인류가 직면한 시대적 질문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는 행사입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시민들의 건강은 물론 경제 활동, 생활 패턴, 그리고 정신 건강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부분에 타격을 입혔죠. 이러한 위기로부터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도시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시급해졌습니다. 코로나19를 포함한 보건 및 경제 위기, 자연의 훼손과 기후 변화, 고령화와 양극화 같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들도 도시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와 같은 또 다른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의 도시는 과연 효과적으로 대처할 능력이 갖춰져 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도시는 그 회복력을 갖추기 위해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이번 토크의 주제는 도시의 문제를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가입니다. 디지털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서 무언가를 만드는 과정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예 또는 장인 정신의 개념이 중요시돼서 도시와 건축을 짓는 주체는 건축가와 건설 기술자 등의 전문가였지만 오늘날에는 증강현실, 가상현실, 로봇공학과 같은 첨단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주체가 시민들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간단한 어플이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숙련되지 않은 비전문가도 도시와 건축을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번 비엔날레에서는 공예와 디지털의 키워드를 통해서 시민들이 도시와 건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건축가와 디자이너의 작업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시민이 도시를 짓는 과정에 참여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과연 부작용은 없을까요? 오늘은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자세히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희대 물리학과 김상욱 교수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토연구원 스마트공간연구소의 이재용 센터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미래 도시를 이야기할 때 항상 4차 산업혁명이 요즘 언급되고 있는데요. AI, 로봇, 공학, 그리고 빅데이터 이런 것들은 이른바 스마트 시티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요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와 사회가 점차 복잡해지면서 생겨나는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단으로 첨단 기술이 각광을 받고 있는 이런 와중에 과연 첨단 기술이 도시를 짓는데 필수일까 하는 그런 입장도 존재를 하거든요. 수천 년 또 수백 년 전부터 지어진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아름다운 도시들도 얼마든지 있고 말이죠. 그래서 도시와 기술의 융합이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이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부터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사실은 그동안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도시는 가장 첨단적인 기술을 도입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생각을 해봐도 저희가 도로나 자동차 같은 걸 만들어내면서 도시가 이제 수평적으로 확장도 됐었고요. 그 엘리베이터라는 이제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서 이제 도시들이 이제 수직적으로도 발전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사회자님께서 언급해 주신 대로 이제 최근에 나온 기술이라면 이제 첨단 정보통신 기술들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이 기술들은 어쨌든 이전과 다르게 각 개인이나 각 개체, 자동차 등을 실시간으로 연결해주는 이런 기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과 다른 방식의 새로운 기술이 도입됐는데 기술이 반드시 도시에 들어와야 되는가라는 그 질문이 아니고 실제 그 기술이 도시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로 이제 약간 퀘스천이 바뀌게 된다면 그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기술들은 사실은 도시에서 도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반대로 저희가 기술이 앞장서가지고 예를 들어서 AI를 기반으로 하는 도시라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이 AI라는 기술 쪽에 꽂혀가지고 사실은 도시를 더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쪽으로 이 기술을 생각하는 경우도,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됐다고 그럴 수 있죠. 이제 그런 경우들도 사실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도시와 기술은 융합되어야 하는가 이 문제에서 과연 그 기술이 도시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가가 중요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 기술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기술을 융합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전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일단 건축이나 이 도시 전문가는 아니고요. 그 얘기 먼저 하고 시작했거든요. 저는 이제 물리학자이자 이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이제 이번 이 비엔날레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또는 이제 가졌던 의문들을 제가 대신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저한테 뭐 오늘 이야기하는 주제에 대한 답을 원하시거나 그러면 좀 무리스러울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뭐 금방 말씀하신 대로 도시란 거는 그 자체가 기술의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러니까 뭐 강철의 개발이 없었다면 마천루가 없을 거고, 그쵸.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를 안 만들었으면 마천루에 살지 않겠죠. 살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원래 이 도시라는 것 자체가 인간이 많이 모여서 살기 위해서는 인간의 많은 기술적 발전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정도 밀도로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없으니까 기술은 언제나 도시와 융합을 해왔고, 다음에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면 도시는 그 기술에 힘입어서 새로운 형태로, 그러니까 인간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형태로 바뀔 거란 건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융합은 당연히 어떤 식으로든 일어날 텐데, 이제 아마 질문의 방향은, 문제 방향은 어떤 식으로 이제 융합이 일어날 것인가가 우리의 방향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는 지금 이제 처음에 질문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4차 산업혁명이나 스마트 시티 같은 이제 새로운 어떤 키워드들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내걸고 있는 융합의 방향에 해당하는 답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시대에. 네. 그 답이 어떤 것인지를 더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도 스마트 시티 전문가시니까 네. 저는 이제 시민의 한 사람으로 항상 궁금했던 게 스마트 시티란 말을 많이 듣고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요. 정확히 무엇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그 이야기를 좀 듣고 그럼 제가 좀 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마트 시티라는 거는 사실은 이게 어떤 굉장히 유명한 학자가 이론으로서 딱 시작된 건 아니고요. 세계 각국에서 이제 자국의 도시 형편이나 상황에 맞게 그것들을 그 단어를 가지고 이제 여러 정책들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혼선이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걸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미래적인 도시를 이야기할 때 스마트 시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 이제 네옴시티라고 하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해요. 이제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 태양도 만들고 그 안에 보면 차도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저기 움직이는 그 보행도로 지하철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미래 도시 같은 그런. 다 그런 걸로 깔아가지고 도시를 없앤다고, 저기 그 자동차를 없앤다고 이런 표현을 하는 도시들도 자기네가 스마트 시티라고 표현을 하고요. 유럽 같은 도시들 같은 경우는 이미 구축이 다 끝난 올드한 타운이지만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전기를 더 절약하기 위해서 그 조명을, 가로등을 전부 다 LED로 바꾼다. 이런 것도 이제 자기네들이 스마트 시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느 쪽이냐 하면 도시 문제를 더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쪽이 스마트 시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인공 태양 같은 거 뭐 중요할 겁니다. 나중에 미래적으로는 먼저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뭐 하늘을 나는 자동차 당연히 향후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스마트 시티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얼마나 이전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는가고, 그 안에서 기술의 수준 자체는 첨단이거나 아니거나는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례로 아까 앞서서 잠깐 얘기했지만 사례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이제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가지고 도입하려던 시도 중에 하나가 독거노인들 있지 않습니까? 죽음으로 내몰리는 독거노인 같은 경우 문제가 많았었는데, 저희가 그 이전에는 뭘 사용했었냐면 스마트워치 같은 걸 해가지고요. 그 노인분들 맥박을 재가지고 혹시 건강상의 문제가 있으면 그 보호하는 관찰자가 이제 집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했었고, 집안에다가 정말로 이거는 나쁜 일이었지만 CCTV 같은 거를 넣고 관찰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온도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 뭐 이런 것도 해봤고, 라이다 이런 것도 해봤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첨단적인 기술들을 도입해가지고 이 노인을 보호하자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 가장 효과가 높았던 건 뭐였냐면요. 화장실에 이 화장실 문이 닫히나 안 닫히나를 보는 그 센서가 제일 효과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왜? 노인분들 같은 경우 스마트워치를 사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불편해요. 움직임에 대해서. 몸에다 착용하는 그쵸. 거 너무 불편하니까. 그래서 이거 자체를 잘 안 차세요. 네. 그 다음에 CCTV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프라이버시 그쵸. 침해가 네네. 너무 심한 건데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제일 기술 수준이 높다라는 건 스마트워치거든요. 근데 기술 수준이 제일 낮은 건 뭐냐면 화장실에 있는 그 센서예요. 이 화장실 센서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작동을 안 하면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기술이라는 것 자체는 첨단은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기술 같은 거를 도입해서 어떤 특정 시민들을 보호한다. 이것도 스마트 시티 또 봐야 할 수 있죠. 저희 포함이 그렇죠. 되는 건가요? CCTV 같은 경우도 왜냐하면 정보통신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술의 성격 자체가 어떤 거냐면 4차 산업혁명은 실시간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확하게 내가 없는 장소에 대해서 이거를 다 확인 가능하다라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내비게이션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전에는 저희가 지도를 보던 거를 저희 내비게이션 쓰면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을 반영해서 다른 길로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그 실시간성을 가지고 그 하나의 개인이나 하나의 그 개별 단위들을 다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 운영이나 도시 문제를 대응할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예, 맞습니다. 일단 말씀해 주신 걸 바탕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스마트 시티라는 개념 자체는 딱 한 가지로 규정할 수 없이 각 나라마다 조금 탄력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 지금 스마트 공간 연구소잖아요. 이 센터에서는 과연 어떤 거를 추구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좀 중요하게 당연히 뭐 신도시 관련된 이야기도 조금 있는 것 같긴 하던데요. 저희 쪽에서 일단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는 기존 도시 쪽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쪽에 많이 포커스를 맞춰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문제를 정확하게 디파인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수단은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아무래도 정보통신 기술이 그 수단에 부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부합하지 않다 그러면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것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실 교수님께서 방금 전에 하셨던 그 질문을 저도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스마트 시티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이게 뭐지?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던 그런 도시를 말하는 건가? 갑자기 막 AI가 우리 삶을 다 점령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 컨트롤을 당하는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 그런 용어들이 그 용어는 이제 뭐 정치성을 띌 수밖에 없는데 이제 특히나 지금과 같이 국가의 어떤 어젠다가 될 때에는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온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스마트 시티는 영리하고 똑똑한 시티니까 글로 가지 않으면 바보가 되는 건가? 그러니까 우리 모두 스마트 시티로 가야 되는 건가? 이제 그런 압박이 느껴지는 것이 첫 번째 문제점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CCTV를 늘리고 그다음에 수많은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이제 얻어서 그걸 이용해서 교통에 활용하고 사람들의 어떤 그런 뭐 독거노인이라든가 사람들을 좀 편리하게 해주자. 그렇다면은 그냥 기존 도시가 조금 더 편리해지는, 좀 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좀 더 좋아지는 것에 불과한 걸 수도 있는데 그걸 굳이 스마트 시티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뭘까? 그러니까 파리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가 좀 더 지금 말한 대로 좀 스마트해진들 여전히 파리는 파리고 파리의 장점들은 그동안에 수백 년 동안 있었던 그 장점은 그대로 있는 것에서 약간의 알파를 하는 것뿐인데 그걸 굳이 스마트 시티라고 말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처음 말씀하셨지만 스마트 시티가 어떤 의미에서는 그 수단이라면 우리가 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한 좀 더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수단이라면 그냥 수단으로서 충분한 것인데 이게 마치 목표같이 이제 주어지고 있는 게 좀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특히나 그 시범 스마트 시티 같은 도시들이 조성되고 있는데 우리가 스마트 시티를 목표로 해서 도시를 만든다는 건 무슨 뜻일까? 왜냐하면 원래 도시란 거는 자연 발생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움직여 다니고
오랜 역사성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지, 물론 뭐 특별한 도시들은 계획하에, 정부 주도하에 만들어지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들도 있지만, 원래는 그 도시라는 거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그쵸. 어떤 이유로든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거기서 디지털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의 어떤 삶을 좀 더 편리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데, 그 단어가 너무 강력하다 보니 네. 맞아요. 그것이 마치 목표가 되는 듯한, 그래서 서울은 그냥 서울이고 부산은 부산이고 그것이 좀 더 편리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왜 굳이 스마트 시티가 우리의 그 다음으로 가야 될 목표인 것처럼, 도시의 어떤 방향인 것처럼 되는 것일까? 이게 좀 궁금하긴 해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아마 저도 그 이름 자체를 처음에 지을 때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지어서 그러면 저도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앞서 말했듯이 성격이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도시 같은 경우는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대로 더 나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정확하게 명칭을 한다 그러면 시티 스마트라고 해야 정확했던 것 같습니다. 도시 재생과 같은 그렇죠. 식으로. 네, 네. 그냥 하나의 과정이고, 분명히 더 나은 수단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전환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 교수님 얘기하신 대로 도시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 정체성을 흔들 뭔가는 아니고요. 그렇죠. 더 나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성격이 다른 애들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도시, 미래 도시를 만드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이것들 레퍼런스, 글로벌 레퍼런스로 만들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그 글로벌 시장에서 자기네들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기, 보여주기 위한 미래 도시를 만드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이 부분도 근데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신도시가 아닌 기존 도시 같은 경우는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도시의 역사들이 그대로 쌓여가 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새로운 미래 도시로 만드는 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신도시화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전과 다른 방식의 상상을 불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와 같은 것들. 그래서 그게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뭐 하는 네옴시티 같은 경우나 아니면 도요타 같은 곳에서 하는 우번시티라는 표현을 쓰는 이런 새로운 형태의 신도시들이 있고, 국내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세종에서 행복도시 같은 경우에 일부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한다기보다는 어찌됐든 다음 단계의 산업화부터 시작해서 디지털 전환에 대한 경쟁력을 좀 불어넣기 위해서 약간은 실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어쨌든 이 개념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어떤 디지털 혁명 같은 게 일어나는 것 같아가지고 부담스러운 면이 있는 데다가,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정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도시라는 게 사람이 그 안에 살면서 시간이 좀 지나고 무르익어서 뭔가가 만들어져야지 그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컨셉을 잡고 우리가 뭐 조성을 한다고 해도 그게 뭐 기술이 더해진다고 갑자기 우리가 미래로 타임머신하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뭔가 그 익어가는 과정이 필요할 거라서 이게 너무 극단적인 어떤 변화를 주겠다 하는 인공적인 그런 게 아니라는 것만 알고 있어도 일단 스마트 시티가 좀 더 그 세상이 좋아지기 위한 것인 라는 얘기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가, 이렇게 좀 방향이 틀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으면서 참 안심이 됐습니다. 일단은 뭐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어떤 도시 생활을 조금 더 편리하게 효율성을 중요시해서 바꿔나가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아름다움에 대한 거는 좀 잊어버려야 되는 건가요? 예전에는 뭐 지금 저희 주제가 공예와 디지털인데, 공예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뭔가 더 정성이 들어가고 미적인 거 생각하고 이런 느낌이었다면, 디지털 시대에는 과연 그런 미적인 거는 우리가 완전히 다 포기하고 가야 되는 건가? 이런 느낌도 들거든요. 제가 사실 뭐 제일 약한 부분이 미적인 부분이다 보니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말씀드리자면 저는 아무래도 스마트 시티 쪽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어떤 기능을 할까에 대한 고민을 사실 많이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기능적인 거예요. 네. 네. 아름다움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관광부터 떠오르거든요. 이 관광객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가 잠깐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런 것보다는 아름다움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무 생각 없이 뭔가 도시 내에 효율성만을 추구해서 인프라들을 구축하다 보니까 이전에 생겼던 문제들 같은 경우, 전봇대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전선이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 자체가 도시의
미를 해치기 때문에 도시 자체의 기능도 떨어뜨리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 왔었고요. 근데 현재는 또 그 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스마트 시티 파트에서는 디지털 샤이니즈라고 그래가지고 그 여러 관광을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되는 경우도 사실 일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기능으로 떼서 살펴보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도 도시 안에서 섞여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례를 들어보자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 코엑스 쪽에 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그 영상이 있습니다. 디지털 영상, 파도가 치는 이런 영상 굉장히 큰 게 있는데요. 사실 그거 만들었던 게 뭐냐면 국내에서도 뉴욕의 타임스퀘어나 런던의 이제 피카디리 서커스 같은 그런 것들을 화려한 그런 것들을 많이 있는 그런 관광 스팟을 하나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뉴욕과 런던은 가능했지만 그리고 저기 삼성 코엑스에서 그 자체로 기능적으로나 아니면 그 내용 자체는 굉장히 훌륭했지만 실제 작동 못하는 이유는 뉴욕과 런던 같은 경우는 관광객이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네. 근데 삼성 코엑스는 지하로 사람들이 다닌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에 대한 고려 없이 그 기능 자체를 최고로 끌어올리겠다라는 기술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정확한 답변은 아닐 것 같지만 어쨌든 제가 아름다움 관련돼가지고 그게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러 가지가 조화를 이제 이루어야 되는 거죠.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름다움이 우리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행복과 분명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음식에서도 중요한 게 이제 영양과 맛이라면 영양이 효율성에 좀 가깝다고 볼 수 있고 맛이 아름다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 뭘 추구하겠냐고 물어보면 아니, 당연히 맛도 있고 영양도 좋아야죠.가 답이잖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효율성과 이 아름다움은 배타적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다음에 효율성이란 것을 갖고 있지 않은 도시는 사람들이 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효율성은 언제나 당연히 필요할 것이니까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건 이상한 얘기 같은데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효율성이 극대화된 도시가 잘 된다거나 그걸 목표로 만들어지는 도시가 성공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해요. 이곳은 효율이 뛰어난 도시니까 모여 삽시다. 이런 식으로는 도시가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아름다운 도시가 효율적으로 돼갈 수는 있겠죠. 아름다워서 모였는데 살다 보니 불편하니까 그것을 좀 더 효율을 높이는 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둘은 그 배타적 개념은 아니지만 효율성만을 내세워서, 즉 기술적 우월성을 내세워서 도시를 만드는 것이 과연 좋은 방법일지는 저는 좀 의문이 드는 이 사안에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도시가 어떤 뭐 디지털 기술이 융합돼서 효율성을 지니고 미래적인 그런 인프라를 갖추고 이런 거는 중요한데 저는 핵심 포인트가 그거 같아요. 결국 사람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봇들이 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살면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하고 100% 일치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게 이제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마트 시티, 미래 도시에서는 시민이 일종의 유저가 돼서 도시를 짓는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을 거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실제로 이제 그런 게 조금씩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에 시민의 의견이 직접적으로 반영이 된다는 거는 정말 매력적인 반면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부작용들도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과연 적절한 합의를 통해서 현명하게 이런 기술적인 참여를 우리가 유도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동시에 이런 도시에 살면서 인간으로서, 도시의 시민으로서 기술에 너무 휘둘린다거나 아니면은 정말 거기에 점령을 당해가지고 내가 주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어떤 불행한 일은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약간 있거든요. 이번에는 이 문제를 놓고 한번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먼저 말씀하실까요? 사실 지금 그 스마트 시티라든가 미래의 도시가 좀 더 스마트해질 수 있는 이유는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것 때문이라고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라는 거는 그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여러 지점들이죠. 그러니까 교통 흐름에 대한 거라든가 아니면 CCTV로 얻는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그런 수많은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서 예를 들어
이미 도로가 있지만 거기 교통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정보를 다 수집한 다음에 내비게이터를 통해서 막히는 도로로는 차가 안 가도록 한다든가 뭐 이제 이것이 스마트시티를 설명할 때 보통 드는 좀 더 도시가 스마트해지는 이유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해지는 이유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빅데이터는 기본적으로 개인 정보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딜 방문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개인에게 되게 민감한 정보들인데 그런 정보들을 저희가 다 공개를 이제 하는 거죠. 그걸 정부나 또는 그 도시에 제공을 하면 그 정보를 취합해서 그 정보를 분석하고 그걸 좀 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편리하도록 이용하겠다는 건데 당연히 여기서 드는 문제는 이제 프라이버시인 거예요. 물론 그 데이터로부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떼버리고 순수하게 그 위치라든가 그런 정보만 쓰겠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지금 코로나 이제 팬데믹을 거치면서 그런 정보들이 실제 지금 정부가 저희 이용하고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건 지금 저희의 이 코로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확진자 동선 추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지만 100% 지금 저희가 프라이버시가 보장이 되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잖아요. 가끔씩 뉴스에도 우리가 누가 이 병 걸렸고 그 사람이 어디 갔는지가 자꾸 드러나게 되는데 네. 이게 보호를 못 받는 경우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 개인 정보를 다 이용해서 우리가 좀 더 편리해지는 거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과연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게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도 지금 어쩔 수 없이 다들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건 긴급 상황인 거고 이제 이것이 상시화되는 스마트 시티의 미래가 과연 개인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게 의문이 좀 들긴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굉장히 많이 뭐 컨트롤을 당한다면 이상하지만 그 휴대전화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면서 인터넷하고 그렇지 않나요? 저 네. 예를 들어서 뭐 휴대전화로 뭐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살짝 아무도 몰래 무슨 사이트를 봤는데 조금 있다가 한 1, 2분도 안 지나서 소셜 미디어를 열면 그거에 관련된 광고가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모든 정보가 다 전송이 돼서 필터링이 돼갖고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네. 어떻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서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정보, 그러니까 일단은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특히나 해외 가서 뭔가를 이야기하면 이 질문은 100% 항상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건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디지털 관련된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그 활용 자체가 굉장히 발전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나라보다 취득하기도 훨씬 쉽기는 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가치에 대한 공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저희가 옛날에 초반에 이제 스마트 시티 이제 초기 단계 했을 때 처음 했던 게 방범 관련된 CCTV들 구축해주는 사업이었어요. 근데 그 사업을 처음에 추진했을 때만 해도 시민들 반대 한 반반 정도 50대 50 정도 나왔어요. 반대하는 사람이랑 찬성하는 사람. 그리고 그 중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시위 같은 거 할 때 경찰이 센터에 가가지고 그걸 활용해가지고 관찰해가지고 신문에 나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근데 사실은 현재 지금 있어가지고는 지자체에 다 조사를 해보면 지자체에 가장 해줬으면 했으면 좋겠다라고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네 집 근처에 방범 CCTV를 달아달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치 자체가 프라이버시 침해에서 안전으로 바뀌었고 그거에 대해서 대부분 시민들이 일단 공감해주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현재는 방범 CCTV 관련돼서는 문제가 거의 많이 없어졌습니다. 팬데믹 관련돼서도 사실은 아까 잠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이것도 스마트 시티 파트에서 있었어요. 플랫폼을 만들었던 게 저희 카드 데이터랑 CCTV 데이터랑 그 전화기의 그 위치 정보랑 이 세 개를 합쳐가지고 트래킹 하거든요. 네. 그 환자들에 대해서.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는 그 시민들이 이 팬데믹 사태에 대해서 일부 찬반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더 가치에 대한 공감을 해줬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어떤 식으로 실현이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후의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도 저는 아까 얘기했던 광고 같은 경우는 저는 가치에 공감이 되기 어렵다고 봐요. 그게 자체가 공공성을 띠고 있는 것들. 그렇다면 그 회사나 기업에서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피드백을 해가지고
그 각 개인의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얻은 수익을 어떤 식으로 이거를 나눠갈 건가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른 방식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공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요거에 대한 가치 공감을 같이 이뤄가는 경우가 가능해지고, 근데 그나마 다행스럽게도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데이터를 막 쓰지는 못하고요. 법적으로 굉장히 세요, 저희가. 근데 이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실수들이 나와서 문제긴 하지만, 법적으로는 굉장히 강하고, 현재 팬데믹 사태를 사용할 수 있는 것도 그 조항 중에 하나가 천재지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제 일부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네.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다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도 가치의 공감이라는 거 되게 많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실제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그런 어떤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거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이렇게 점점 기술이 도입되면서.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다 보니까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한 시대에서는 데이터가 곧 권력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데이터가 많이 집중되는 수도권, 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그리고 뭐 지방의 소도시, 혹은 뭐 도시의 단위로 불릴 수 없는 지역까지 만약에 포함한다면 너무 격차가 커지는 거 아닌가? 너무 공정하지 못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발전하는 속도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분은?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데이터와 기술 활용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이거를 세게 경험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스마트 시티나 아니면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 솔루션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급하게 도입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많은 경험들을 쌓아 나갔었고요. 특히 이제 해외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스마트 시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부분에서 이제 스마트 시티가 반드시 가져가야 될 가치로서 이제 포용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자체는 그 코로나 사태를 겪어보니까 가장 피해를 입는 계층 중에 하나가 디지털에 소외된 계층들이라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내도 보시면 저희 뭐 주사를 맞으려고 그래도 그죠, 먼저 디지털에 익숙한 맞아요. 사람들이 먼저 할 수 있는 거고, 네. 뭐 일례로 온라인 쇼핑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그 일반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다른 것들을 통해서 보완하는 게 이루어지는데, 일부 거기에 소외된 사람들은 확실히 더 그거에 완전히 문제가 생길 고립되고 때도 있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네, 상태가 맞습니다. 되어버렸죠. 특히 교육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온라인 교육을 다 재편되면서 제일 크게 문제를 받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그 조부모랑 같이 사는 아이들이 있는 계층들 있죠. 네. 그런 경우들은 그러니까 똑같이 온라인 교육을 받는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려하고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 큰 거는 사실은 스마트 시티라는 게 효율성을 굉장히 추구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효율성이라는 게 이전과 다르게 디지털 기술, 예를 들어서 우리 KTX 같은 경우는 이제 예매할 때 저희 스마트폰으로 그냥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창구도 같이 운영할 수밖에 없거든요. 역의 창구를. 근데 정말로 효율적이라면 이 창구를 없애버리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두 개 트랙으로 같이 가요. 그러면 이 창구를 없애고 모든 사람들이 이걸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효율성 측면으로만 보자면 그게 제일 높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실제 디지털 소외계층이 하나도 없는 도시라면은 디지털로 인한 효율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 실제 스마트 시티를 하는 파트 쪽에서는 사실은 이게 뭔가 수혜적인 입장이 아니라요. 반드시 이게 있으면 더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져가야 되는 부분으로 또 생각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고 어떻게 이 충격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는 속도도 좀 일부러 조절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래도 아직 제가 젊다고 생각하지만 저만 해도 더 어린 친구들이랑 같이 있으면 얘기를 못해서 그렇지 속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맞습니다. 때가 있어요. 안 그러세요, 두 분은? 솔직히 고백을 좀 하시죠. 그래서 저만 기계치인가요? 아닙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나중에 나이 들면 이거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들 때도 있고, 또 어른들을 뵙고 있으면은
막 안타까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런 지금 말씀하신 팬데믹 상황 거치면서 그게 더 확연하게 드러났는데 이 속도가 무섭도록 이제 빨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요즘 같은 때에 갑자기 뭐 스마트 시티 이런 얘기 나오면은 겁부터 나는 이유가 아마 그런 것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저희 디지털 시대에서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전의 모든 정책들 같은 경우 나이 많으신 분들이 경험이 높기 때문에 정책을 수립하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디지털 시대는 오히려 10대들의 경험을 40, 50대가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네. 정책을 사실 10대가 세워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농담 우스갯소리도 하는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제 생각에는 가능한, 그러니까 저희 인터넷 초창기 때도 보면 그 장애인들이 접근성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현재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공공 인터넷 사이트 같은 경우 그런 것들 보완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디지털 관련된 부분들도 저는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디지털 전환 그 자체의 성격으로 봐서도 당연히 다 같이 가야지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는 것도 많고, 그 다음에 디지털 디바이드로 인한 피해도 낮추기 위해서 가져가야 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일단 쉽게 만들 수 있게 해야 되고 그분들이 쓰실 수 있게 해야 되는 그 부분이 일단 제일 크고요. 근데 또 통계적으로 보면 재밌는 게 그 디지털 기기를 못 쓰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이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 자체가 기기에 익숙하지 못해서 못 쓰는 경우가 있고요. 디지털 기기를 사지를 못해서 경제적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이걸 네. 접근을 못 하시는 부분이 네네.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후자가 사실 별로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그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들 자체는 교육을 통해서 최대한 네. 교육이 또 좋고 기기 자체도 쉽게 만들 수 있게 네. 만들어서야 된다라는 것들을 자꾸 강조를 해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교수님 어떻게 일단 생각하세요? 처음 이제 질문하신 것이 이제 빅데이터와 관련해서 데이터가 많은 지역과 데이터가 없는 지역의 불균형. 네. 그건 이제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도시와 농촌을 예를 드셨지만 사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더 많은 데이터가 있는 영어권 데이터와 이제 우리 같은 한국어 데이터는 훨씬 적기 때문에 맞아요. 예를 들어 번역 프로그램 같은 게 질이 확연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단순히 우리가 그 우리나라 내에서 어떤 불균형만을 이야기할 것도 아니고 전 세계적인 불균형 문제가 있어요. 사실 이 데이터 네. 문제에 있어서는. 네. 근데 이거는 그 효율성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데이터가 많지 않아도 충분히 학습이 되거나 충분히 뭔가 구현될 수 있는 기술이 더 개발돼야 될 거고요. 아직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들이 충분히 아직 발전이 안 된 거거든요. 이제 뭐 시작된 지 몇십 년 잘해봐야 안 된 기술이라 아직도 잘 이유도 모르는 게 많고 하니까 데이터의 양에 좀 더 덜 의존하는 내지는 데이터가 좀 적어도 훨씬 더 잘 작동하는 아니면 데이터가 많은 곳에서 학습된 것으로 다른 곳들의 어떤 학습 데이터 작은 것 가지고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더 일단 보완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한 과학자들의 연구가 필요할 거고 또 한 가지는 좀 더 의도적으로 효율이 떨어져도 그런 낙후 지역에 대한 보조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치 이제 우리가 이제 키오스크를 만들어도 키오스크로 다 대체하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사용하지 못하는 뭐 노인 같은 분들을 위해서 따로 이제 점원이 있는 것처럼 약간의 효율이 떨어지지만 그걸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회의 전 인식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제 키오스크로 다 대치가 돼서 다 앞에 가서 하고 있는데 거기 노인이 못 들어가거든요. 네. 안에 점원이 있지만 왜냐하면 자기가 바보같이 보일까 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용어의 문제죠. 역시 또 스마트폰, 스마트 시티. 그러니까 이게 그걸 못하면 스마트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람들한테 어떤 그 부담으로 오냐면은 강박과 사실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이게 거죠. 모르는 거는 사실 부끄러운 게 아닐 수 있는데 우리 사회에 특이한 또 문화가 있어서 아까 걱정하신 부분은 내가 그거를 빨리 주문 못할까 봐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죠. 내가 바보처럼 여겨질까 봐 걱정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체면이 중요한 문화라서. 그래서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술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네. 정책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요. 좀 우리 사회가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아주 빠른 속도로 디지털라이즈 돼가고 뭐 빅데이터, 뭐 스마트 시티, 스마트 뭐 이렇게 자꾸 스마트로 가는 이 시대에서 여기 따라오지 못하는 뭐 지역이든 어떤 사람이든 계층이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마음이 좀 있다면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좀 외국은 좀 나은 나라들이 있거든요. 이런 점에 있어서 훨씬 더 그들과 우리가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을 텐데 왜 우리는 이렇게
이 디지털을 못 따라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되게 그 폄하하고 이렇게 안 좋은 눈으로 보고 그럴까? 그분 이제 상처받는 행동들을 할까 말을 하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만 좀 없어져도 이 문제가 좀 더 심각하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맞아요. 그런 걱정을 좀 해봅니다. 근데 실제로 대한민국은 사실 우리가 뭐 경제 발전도 굉장히 빨리 이루었고 기술도 지금 앞서했기 때문에 못 느껴서 그렇지 사실은 이미 그게 너무 익숙해져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사회가 돌아가고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지를 모르거든요. 조금 더 천천히 가도 되고 너무 그렇게 막 새로운 거 신기술 그렇게만 몰아갈 것은 아니고 항상 인간 중심이 좀 더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조금 해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너무 동의하고 조금 변화에 뭐 바로바로 적응해서 내가 하지 않는 것도 어찌 보면 개인의 선택일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것이 마치 뭔가 트렌드를 못 따라가고 스마트하지 못해서 나 이런 건가라는 생각 갖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는 조금 달라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인간 중심이라는 말이 누구나 하는 이야기인데 네. 그게 이제 기술과 과학 기술과 이 인간의 문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걸 이해해야 되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이런 과학 기술의 미래가 올 거다라고 자꾸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자꾸 하면은 그걸 따라가야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네. 그걸 안 따라가면 나는 도태될 것 같고 그러니까요. 두려움이 인공지능의 시대가 오니까 너는 인공지능이 못하는 일을 찾아라. 거기 적응 못하면 넌 도태될 거야. 이제 이렇게 가는 건 인간 중심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어떤 미래가 올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이렇게 어떤 미래가 올 거라고 떠드는 사람들은 그렇게 온다고 떠드는 것 때문에 이익을 보는 사람들일 때가 많아요. 이게 항상 기술의 발전 역사에서 굉장히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주로 권력을 갖고 있거나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이런 미래가 온다고 자꾸 얘기하면서 겁을 주는 식으로 해서 끌고 오는 그런 역사가 많이 있었어요.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자연스럽게 이렇게 온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닐 때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어떤 미래가 올지 자꾸 인공지능 얘기만 나오는 거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업 중에 하나가 구글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거든요. IBM 이런 회사들이 실제 우리가 돌아가는 삶은 여전히 수많은 기계를 필요로 하고 자동차도 필요하고 수많은 뭐 농업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맞아요. 마치 모든 산업이 인공지능과 몇 가지 IT로 집중되는 것처럼 거기에 모든 돈과 미래가 다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약간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만약 그런 미래가 우리가 원치 않는다면 야 우리 앞으로 10년간 인공지능 연구하지 말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가능성도 있는데 사람들이 그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기술이란 거는 우리가 어떤 기술을 할지를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실제로 그 많은 돈 많은 기업이나 아니면 그 권력을 가진 그 정부 기관 이런 데서 어떤 연구를 선택하는지가 진정한 권력이고 그렇죠. 언던 사이언스라 그래서 선택되지 않는 연구들도 있어요. 주로 돈이 안 될 것 같거나 시민들이 정말 원하지만 연구하지 않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 현재 연구가 되거나 뉴스에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꼭 가야만 되는 피치 못할 미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것부터가 되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화학약품을 만들 때에도 화학 제품이 많은 돈을 벌어주거나 사람들한테 좋은 일이 있다는 것의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만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 연구는 거의 안 하거든요. 부작용 연구는 사건이 터지면 비로소 연구가 시작돼요. 그렇죠. 뭐 이런 식이라고요, 사실은. 다음에 많은 여성들이 생리통으로 고통받지만 생리통을 없애는 약은 연구가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아주 오랫동안 의사는 다 남자였고 특히 1930년대의 남자 의사들이 생리통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그 관점들을 쓴 글들을 보면은 네. 지금으로선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생리통이란 건 여성이 당연히 해야 하는 임신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징벌이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요? 이런 철학이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 이야. 그러니까 80년 전 세상이죠. 깜짝 놀랐네.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이 있는 과학기술계에서는 생리통 약 안 만들어요. 그걸 안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안 만드는 게 아니라 아니 그게 의학적인 공부를 하신 분들의 스테이트먼트라는 게 너무 그러니까 놀랍네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그 많은 분들의 착각 중에 하나는 과학기술의 모습은 이것이 유일한 길이고 글로만 가야 되기 때문에 연구가 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과학기술의 연구도 권력을 갖고 돈을 가진 사람들, 그것으로 돈을 벌이고 싶은 사람들이 떠들고 사람들을 끌고 가고 때로는 말 안 들으면 공포심을 주기도 하고 공포가 제일 좋은 홍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상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일단 다 옆으로 제껴놓고 정말 인간이 행복하려면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한 과학기술이 무엇인가.
그것이 미세먼지라면 미세먼지를 해결하는데 더 많은 돈이 들어가야 돼요. 인공지능은 나중에 하자. 이게 더 급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도 우리는 그러니까 언제나 기술은 던져져요. 우리 앞에. 던져지면은 나는 잘 모르겠고 처음 보는 기술이고 적응하면 난 살 수 있고 적응 못하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눈을 가리고 앞으로 달려가는 기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기가 우리가 가야 할 곳이다. 저 기술이 우리가 모두가 다 수용하고 가야 되는 것 같다. 저게 바로 스마트 시티라는 거다. 저게 바로 우리의 미래다 했을 때 그냥 거기를 향해서 우리 모두 아무 생각 없이 달려가는 기분이 들고, 특히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어떤 두려움에 대한 거는 이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다들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럴 때 원래 또 굉장히 어떤 주술가들이나 사기꾼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원래 지금은 그 인간의 어느 역사 시대보다도 가장 인간이 잘 살고 있는 때거든요. 영양 상태도 최선의 상태고 식량 맞아요. 생산도 최고로 돼 있고 민주주의의 발전도 제대로 돼 있고 전쟁도 많지 않고요. 근데 사람들은 극도로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거라고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맞아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좀 더 어떤 기술을 놓고서 자꾸 뭘 고를까 이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게 좋은 삶일까? 우린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좀 뭘 원하세요? 그러니까 좀 덜 일하고 좀 덜 경쟁하고 그런 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러려면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 이렇게 그렇죠. 접근을 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여전히 하이테크 기업들이 내놓고 있는 미래의 모습, 그 미래로 갔을 때 그들이 최선의 이익을 낼 그 미래로 우리를 몰고 가는 느낌이 강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거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그런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말씀 같은데요. 우리가 너무 그 기술에 집중해서 무조건 이거를 도입해야 되고 융합해야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인간이 진짜 행복할 것인가를 가장 중심에 놓고 생각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또 무엇이 필요하지 않은지까지 선택할 수 있는 그 주체가 돼야 되는 거죠. 인간 중심으로 정말 말 그대로 그런 도시 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제 기술이 융합돼서 만들어지는 스마트 시티의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는데요. 마무리하기 전에 뭐 간단하게 혹시 더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시거나 소감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저도 뭐 여러 가지로 많이 듣고 배우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사람 중심 스마트 시티라는 거는 사실은 현 정부 모토긴 한데 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계속 보면서 정말로 사람 중심이라는 게 어떤 걸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였고, 이후에도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많이 공부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은요? 과학기술 자체는 사실 가치나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아요. 1 더하기 1은 2죠. 이거는 행복한 일도 아니고 기쁜 일도 아니고 그냥 1 더하기 1은 2일 뿐이죠. 그래서 그 인간을 위한, 사람을 위한, 그러니까 행복을 위한 그런 도시, 그런 것은 과학기술에 있지 않고 인간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정을 어떻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의견을 모으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결국은 우리가 그 기술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를 보다 인간적으로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그리고 인간이 중심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이번 비엔날레로 관통하는 여러 테마들 중에서 공예와 디지털, 이 테마를 여러분께서 좀 관전 포인트로 보고 관람하실 때에도 오늘의 토크가 좀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좋은 말씀 나누셔서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